대기업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화려했던 경력이 퇴색되며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충격실상이란 표현처럼 많은 대기업 임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대기업 임원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높은 수입이 사라진 후의 재정 압박. 첫 번째 사례는 김씨 가명입니다. 김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매월 수천만 원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연금과 저축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김씨는 퇴직 전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생활비와 세금, 자녀의 학비 등의 지출이 겹치자 재정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를 즐기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김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고소득 임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의 재정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충분한 자산 관리와 재정 계획이 없었다면 퇴직 후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직함 없는 삶에서의 자아 정체성 상실. 두 번째 사례는 박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하며 회사 내에서는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임원 박씨가 아닌 그냥 박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직함은 없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명성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정과 성취감이 삶의 대부분이었기에 퇴직 후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예전처럼 찾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후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대기업 임원들이라 할지라도 직함에 의존하지 않는 자아 발견과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고립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이씨 가명입니다. 이씨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사회적 고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 그는 항상 바쁘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에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회사 밖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점차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고립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퇴직 이후의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취미를 통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 준비는 재정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모두 필요. 위의 3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기업 임원들이라 할지라도 퇴직 후 삶의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수입에 익숙해졌던 생활에서 오는 재정적 압박, 직함이 사라진 후의 자아, 정체성 상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고립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사회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퇴직 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충격을 경험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재정적 압박, 자아 정체성 상실, 사회적 고립에 이어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떤 접근과 준비가 필요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찾는 법. 재정적 준비는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전 많은 수입에 익숙해져 있던 임원들은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방 재정난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재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퇴직 후 재정 계획은 자산의 현금 흐름 관리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즉, 저축한 자산이 단지 계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관리 등을 통해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의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퇴직 후에도 일정 부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퇴직자들이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으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얻고 있습니다. 2. 정체성 재발견. 직함을 넘어 나 자신을 찾기. 직장 내에서의 위치와 직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임원직은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스스로가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의 재발견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퇴직 후 자신감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자아상이 아니라 내면적 성취에 기반한 자아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서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등 나눔을 통한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한 퇴직 임원이 퇴직 후 예술활동에 도전해 지역 미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자아를 새롭게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와 새 인맥 형성의 필요성.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고립감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퇴직 전부터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퇴직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강좌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활발히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동료와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정신적 고립을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네트워킹도 효과적입니다. SNS나 다양한 퇴직자 모임 사이트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준비는 필수. 퇴직 후의 삶이 어렵고 예상치 못한 도전들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는 물론 정체성의 재발견과 사회적 관계 유지까지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 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설정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충격적인 실상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의미 있는 또 다른 인생의 무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면 좀 쉬고 싶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쉬는 것보다 더 큰 불안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돈 생각이 많아지고 건강 걱정이 커지며 쓸모없는 존재 같다는 감정이 따라 붙습니다. 특히 5060대에 이르는 은퇴 1세대에게 은퇴는 단순한 일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경쟁의 시작입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정우 가명 62세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금융을 다루며 많은 사람의 돈을 지켜줬지만 정작 본인의 은퇴 후
인생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좀 쉬자 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년은 끝났지만 일은 계속돼야 했어요. 아니,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본론 왜 은퇴 후에도 다시 일해야 할까? 1. 노후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은퇴 전 우리는 단순 계산을 합니다. 연금, 퇴직, 금적금 살만하겠지라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닥치는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주택관리비, 식비, 병원비, 자녀 지원 등 고정비용은 계속되고 갑작스러운 변수들은 늘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 수준이고 퇴직금이 1억이라 해도 월 200만원 넘게 쓰다 보면 56년이면 바닥이 보입니다. 이를 돈벌이가 아닌 존재감 유지로 보는 시대.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다시 일터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가치도 되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3. 요즘 은퇴자는 쉬는 사람이 아니라 전환하는 사람이다.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일자리를 떠난다는 개념보다 수익 모델을 재구성하는 시기인 셈입니다. 사례 1. 전 은행지 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학습지 교사입니다. 김정호 씨는 은행에서 34년을 일한 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도 10년은 너끈할 줄 알았지만 막상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을 보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은퇴자 대상 교육 설명회에서 초등학습지 코디 모집을 접하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좀 창피했죠. 양복 벗고 아이들 집에 드나드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을 만나게 하더군요. 월 100도 안 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는 주 4일만 일하면서도 월 9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보다 더 소중한 건 정체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례 2. 대기업 공장 관리자였던 내가 지금은 마트 진열원이죠. 박종필 CO 18세는 공장 자동화 관리직으로 일하다 56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했지만 석 달 만에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눈치도 보이고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그는 주 5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마트 진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하루 4시간 일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볍다고 합니다. 가끔 후배들이 형,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묻는데 전 자존심보다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월급은 130만원 수준이지만 그는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사례 3. 강사 기사 작가. 저는 지금 3가지 일을 병행 중입니다. 최미정 씨 60세는 퇴직 후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말엔 지역신문 칼럼을 쓰고 틈틈이 대리운전도 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녀는 일주일 일정을 철저히 계획합니다. 월수금은 강의, 화목은 기사, 주말은 집필. 놀랍게도 월 20만 250만 원을 벌고 있으며 그 덕분에 연금에 손을 안 대고 살고 있습니다. 은퇴는요, 이제 나를 쓰는 법을 바꾸는 시기예요. 나 자신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거죠. 전문가, 팁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5060에게 드리는 조언. 무조건 빨리 움직이세요. 은퇴하고 12년이 지나면 체력도 시장도 멀어집니다. 퇴직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너무 큰 욕심은 금물입니다. 연봉보다는 적당한 수입 보람 조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회성과 자존감 회복이 더 중요해요. 당당해지세요. 제2의 직업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나아가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근. 정년퇴직은 하나의 마침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많은 문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년은 끝났지만 일은 계속됩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해?
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만의 두 번째 전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년퇴직 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전직 은행지점장부터 마트 직원, 강사, 프리랜서 작가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두 번째 인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마음가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부 김은정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동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사회에 쓸모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 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재출발의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온 수많은 은퇴자 중 돈보다 존재감을 이유로 재취업을 선택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의 크기가 아닌 일의 리듬을 중시한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수입 규모가 아닌 일의 지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직업만 고집하지 말고 오전에는 마트 근무,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 학습 지도, 저녁엔 온라인 콘텐츠 작업 등으로 작게 쪼개진 수입원을 연결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은 직선이 아니라 점선입니다. 단일한 수입보다 분산된 삶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연구소 박지연 소장. 정보보다 중요한 건 적응력. 많은 5060대가 정보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정보보다도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플랫폼 쿠팡 플렉스, 배달 대행,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트렌드 디지털 노마드, 유튜브, 재능 나눔. 이 모든 걸 따라잡기 위해선 정보력보다 먼저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인생은 정보전이 아니라 적응전입니다. 낯선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가 가장 강한 경쟁력이에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지훈 교수.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삶의 전략 3단계. 1단계 정년 12년 전 미리 테스트 출근해보기. 작은 강의, 단기 알바, 온라인 판매 등 수익보다는 경험 위주로 시도해보세요. 이 시기엔 일이 나에게 맞을까? 라는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내가 할 수 있는 일 리스트 만들기. 종이 한 장 꺼내고 아래 항목을 채워보세요. 분야 예시. 내가 잘하는 거택의 상담, 정리정돈, 아이 돌봄 등. 내가 하고 싶은 것글쓰기, 교육, 배달, 강의, 블로그 운영 등. 내가 싫어하는 것방근무, 대인 스트레스 높은 일 등. 이 리스트가 두 번째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3단계 소득은 작아도 꾸준히 멈추지 않기.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월 50, 80만 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루틴 안에 나를 넣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은 늘고 자신감은 배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전환이다. 과거엔 은퇴가 곧 노후의 여유를 뜻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엔 은퇴란 단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일 뿐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면 수입이 끊기지 않는 구조,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루틴, 다시 쓸 수 있다는 자존감이 필수입니다. 그 첫걸음을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은퇴 후에도 왜 일하는가? 돈보다 존재감, 건강, 삶의 리듬. 어떤 일이 적합한가? 적은 수입이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전문가 조언은 빨리 시작하고 작게 분산하고 계속 움직이기. 진짜 은퇴란? 수익 없는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의 삶.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더는 남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싸움입니다. 전 은행지점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듯 우리 모두의 은퇴 후 삶도 충분히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푸른 바다, 한적한 자연, 도시의 소음을 벗어난 여유로운 일상은 분명 매력적으로 들리죠? 저도 그런 로망을 품고 은퇴 후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쌓였던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제가 느낀 건 좌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지역 특유의 고립감까지 제주에서의 생활은 은퇴 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후 낙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제주도는 은퇴자들의 무덤? 꿈꾸던 낙원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죠. 푸른 바다와 한적한 자연,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난 여유로움이 제주를 낙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로망을 품고 은퇴 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더불어 은퇴 후 삶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처럼 낙원을 꿈꾸며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돈이 없으면 낙원도 지옥이 됩니다. 마이너스 경제적 현실의 벽. 첫 번째로 부딪힌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제주도는 육지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식재료나 생필품 대부분이 육지에서 오다 보니 물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특히 외식비가 육지보다 훨씬 높았고, 심지어 마트에서 파는 채소값도 도심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 김 씨도 이런 문제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에서 자급자족을 꿈꾸며 작은 텃밭을 일구려 했어요. 하지만 비싼 농업용 자재와 예상보다 높은 전기세, 수도세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낭만적인 제주살이가 한순간에 생존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몇 년 만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마이너스 관계의 단절.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제주도는 아름답지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름다움이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처럼 도시에서 은퇴 후 이사 온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웃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 친구 박 씨도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뒤 외로움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누구 하나 만나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육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었대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은퇴 후 낙원에서의 삶을 꿈꾸더라도 인간관계와 소통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3. 일상이 불편하면 아무리 예뻐도 답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생활의 불편함. 제주도는 분명 매력적인 곳이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생활 편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지 않아요. 특히 차가 없으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이와 관련해 60대 이모 씨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자주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제주도로 내려오기 전에 병원 같은 인프라를 미리 조사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자연만 보고 결정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기본적인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경치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주도를 떠나며 깨달은 3가지 교훈.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3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 마련, 생활비, 의료비 등 경제적인 요소를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버티기 힘들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외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병원, 교통, 쇼핑 등의 기본적인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은퇴 후 낙원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은퇴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 낙원을 꿈꾸신다면 현실적인 시선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준비된 자의 몫이니까요. 은퇴 후 제주도를 떠난 이유,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낙원으로 제주도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했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삶의 전환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낙원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우리가 은퇴 후 제주도나 비슷한 곳을 낙원으로 꿈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던 도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여부는 환경이 아니라 준비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에는 경제적 안정, 관계 유지,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1. 경제적 안정. 돈이 있어야 자유도 있다.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비가 도시보다 적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자재, 공과금, 교통비 등 모든 면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생긴 경제적 압박. 60대 후반의 강 씨는 제주도로 은퇴 후 이주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었던 치료를 제주에서는 더 비싼 비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주도 생활만이 아니라 은퇴 후 어디서 살든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 관계 유지. 외로움이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 은퇴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례 2. 이웃과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을 겪은 박 씨.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박 씨는 이웃과 교류가 적고 육지에 있는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기며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인간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생활의 편리함. 불편한 일상이 행복을 무너뜨린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은 뛰어나지만 생활의 편리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은퇴자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3.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이주를 후회한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차가 없는 상태로 제주도에 이주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려 해도 가까운 곳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던 생활의 소소한 불편이
제주도에선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일상의 편리함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낭만적인 환경도 좋지만 현실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의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전략. 그렇다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3가지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라.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은퇴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가족 및 친구들과도 꾸준히 소통해야 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라. 은퇴 후 이주할 곳을 결정할 때는 자연환경만 보지 말고 병원, 교통, 쇼핑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편리한 일상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낙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낭만만을 꿈꾸다 보면 그 시작이 좌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제 경험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낭만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며 철저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낙원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서울의 32평 아파트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는 시골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전세를 얻어 남편이 몇 년 먼저 살아보게 하면 어떨까요?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정착할지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서울 32평, 시골 세컨하우스, 부부가 택한 충격적 이사 전략. 요즘 우리 또래 부부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자주 나눠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렇게 큰 집에서 뭐하냐? 서울이 편하긴 한데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도 끌리긴 해.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서울 살면서 누리던 편의성, 친구나 의료시설, 문화생활을 놓치긴 싫지만 또 한편으론 흙냄새 맡고 살고 싶고 돈도 좀 아껴보고 싶고요. 저도 친구랑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 부부는 정말 실용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서울 집을 팔고 32평 정도로 줄였대요. 애들도 장성해서 각자 살거나 출가할 시기라 큰 집이 필요 없어진 거죠. 서울 32평이면 사실 부부 둘이 살기엔 딱 좋아요. 유지비도 적당하고 관리도 편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는 돈으로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전세로 얻었대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내는 서울에 머물면서 남편만 시골에서 몇 년 먼저 살아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어머 기발하다 싶었어요. 부부가 동시에 시골로 훅 내려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남편은 나 시골에서 살 거야. 호기롭게 갔다가 한 달 만에 서울로 도망 온 사례도 부지기수예요. 이 부부는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대비한 거죠. 남편이 시골에서 농사도 조금 해보고 동네 사람들과 지내보고 의료 장보기 교통 이런 거 다 경험해본 뒤에 정말 살만한지 결정하자고 한 거예요. 만약 적응 잘하면 부부가 둘 다 내려가고 아니면 전세 기간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 남는 돈도 다시 굴릴 수 있고요.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이런 전략을 보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성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다들 은퇴하면 시골 귀촌 로망 한 번쯤 품어봤잖아요. 그런데 로망과 현실은 진짜 달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60대 초반 부부가 은퇴하자마자 경기도 외곽 시골로 땅 사서 주택 지었어요. 공사비만 4억이 넘었는데 살다 보니 난방비 폭탄에 교통 불편에 의료시설도 멀어서 불안불안. 3년 버티다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은 팔리지도 않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사례는 좀 달라요. 서울에서 40평대 아파트 살던 부부가 애들 독립 후 30평대로 줄였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강원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는데 이 집은 주말 여름 휴가용으로만 쓰기로 한 거예요. 평일엔 서울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시골로 가서 쉬는 거죠. 이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시골 생활은 사실 일상이 되면 힘들더라면서 주말 세컨하우스로 쓰니 딱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도 있어요. 경남 쪽 농촌으로 귀촌한 부부인데 남편은 농사채 질이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 아내는 다시 부산 도심에 원룸 전세 구하고 지냈어요. 주말 부부처럼 살았죠. 이렇게 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시골집도 유지했어요. 나중에 건강 때문에 결국 둘 다 도시로 복귀했지만 미리 전세나 작은 집으로 시도해 본 게 그나마 손실을 줄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은퇴 후 삶을 바꾼다고 해서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은 움직이는 비용이 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후반의 재정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32평으로 줄이고 남는 돈으로 시골 전세 얻어서 남편만 먼저 살아본다는 전략이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은퇴 준비는 결국 실험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부부가 각각 뭘 원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누군가는 시골 생활이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매일 편의점도 없고 이웃도 멀리 떨어진 게 외로울 수 있어요. 병원이나 약국, 대중교통 없으면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제안하고 싶어요. 집을 줄여서 관리비와 세금을 아낀다. 남는 돈으로 시골 전세나 월세를 얻어 시험 삼아 살아본다. 부부가 동시에 옮기지 말고 한 명이 먼저 체험한다. 기간을 정해보고 실패해도 돌아갈 집이 서울에 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하면 연금이나 투자 얘기만 떠올리는데 사실 집 문제야말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 살까, 시골 살까? 이 고민이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 시골 좋아하잖아. 근데 나 병원 가까운 데가 좋아. 우리 돈 남으면 어떻게 굴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하고 나서 시골살이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부의 전략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32평, 시골 세컨하우스, 남편만 먼저?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노후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실패했을 때도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부부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의 삶, 시골의 삶, 그리고 그 사이의 현명한 타협점에 대해요. 그것이 진짜 실패 없는 은퇴 준비 아닐까요?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서울 32평 시골 세컨하우스 전략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은퇴 설계 이야기할 때 빠뜨리는 게 바로 주거 전략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금융 자산은 숫자가 명확하고 관리가 쉽죠. 반면 부동산은 내 몸이 실제로 살 공간이고 매매이사 비용이 크고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먼저 서울 32평으로 줄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대체로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에 살던 분들이 아이들 독립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관리비, 세금, 난방비, 청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만 해도 40평대는 겨울철 40만 원 넘는 경우 흔하고 32평 정도로만 줄여도 1,02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요.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1년에 수십만 원 차이지만 20년 누적이면 몇천만 원이죠. 청소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요. 나이 들수록 계단, 욕실, 창문 청소가 큰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서울 주택 규모를 줄이면 발생하는 현금 여력이 꽤 커요. 가령 5억짜리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32평대 3.54억짜리로 옮긴다고 치면 최소 1억 이상이 생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바로 시골의 세컨하우스 전세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전세로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을 사면 취득세부터 리모델링 비용까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팔기 어려워서 재산이 묶일 수 있어요. 시골은 집값이 안정적이거나 하락 위험이 있는데 전세는 그 리스크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구조예요. 24년 계약 후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북이나 전남 농촌에 전세를 구하면 2천만, 4천만 원대 저렴한 집도 있어요. 좀 신식주택이나 교통 좋은 읍내는 5천, 8천만 원 전세도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차익 중 일부로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 남편만 먼저 시도해 보게 하는 이유. 부부가 동시에 확 내려가면 이혼 직전까지 싸웠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남편이 먼저 가서 농사, 낚시,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의료 접근성, 마트 약국 거리까지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적응 가능하면 나중에 아내도 동참. 아니면 깨끗이 포기.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0대 초반 부부가 있었어요. 서울 강북 42평 아파트 매도 후 32평 새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매매 차액이 1억 5천 정도 났어요. 그 돈으로 충남 홍성에 단층 주택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 6천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꿈이었던 텃밭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1년쯤 지나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 찾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결국 전세 만료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전세라 비용 회수 다 했으니까요. 이런 전략에서 중요한 팁을 정리해 볼까요? 집 규모를 줄일 때는 아파트 단지의 입지와 노후 친화성을 꼭 보세요. 엘리베이터, 경사로, 근처 병원, 대중교통, 마트가 중요해요. 시골 세컨하우스는 매매보다 전세월세로 시작하세요. 직접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리스크를 줄여요. 전세 기간 동안 부부가 따로 지내는 걸 허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주말 부부로 지낼 각오가 있으면 훨씬 부드럽게 시도할 수 있어요. 귀농 귀촌센터 상담을 활용하면 시골 전세 매물 정보, 지원금, 체험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건강 문제를 고려하세요. 65세 이후는 통원 진료가 잦아집니다. 동네 의원 종합병원 거리 확인 필수.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은퇴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서울에 평생 살면서 문화생활 즐기는 게 행복이고 누군가는 바닷가 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게 행복이죠. 문제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솔직히 마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 집을 줄이면 현금이 생겨요. 그 돈으로 시골 전세를 시도할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살면서 테스트해보고 둘 다 납득할 때 완전히 옮겨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은퇴 후 주거 설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연한 전략입니다. 단번에 올인하지 않고 실험하고 실패해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3개월 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결정도, 이사도, 투자도 신중하게. 부부가 꼭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 노후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